네, 안녕.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그 1년,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 거의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같이 진행했었는데, 어, 어,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바라볼 때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잘해왔고,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머릿속 지켜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이제 실제 한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제가 자가격리를 하기 전 그 입국하고 자가격리하고 이제 끝날 때까지의 그 모든 분들이 진짜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명 깊게 그렇게 시작한 한국 복귀 생활이 되었습니다. 여튼 미시간에서 계속 인사드리다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김석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있어서 리절트 섹션, 디스커션 그리고 컨클루전 섹션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섹션뿐만 아니라 어, 타이틀, 뭐 abstract, 그다음에 introduction, 그리고 material method 요거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3주 전에 제가 같은 이 웹비나 강연을 할 때 그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물론 타이틀도 중요하고 애스트랙도 중요하고 인트로덕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논문을 쓴다는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 혹은 뭐 지도 교수님들 여기 보시는 오늘 웹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뭐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포닥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데서 관심 많은 분들이 여기 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연구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그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혹은 직장 상사와 혹은 교수님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충분히 디스커션하고 그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 정립화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작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문을 작성에 있어서 abstract, introduction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저트를 어떻게 즉 내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디스커션 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연도 역시 지난 강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모든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들, 슬라이드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권한은 크림슨 인터랙티브 그리고 이나우 아카데미에서 모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혹시나 강연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강연 끝나고 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여유 시간을 두고 이제 Q&A 섹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고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나고 아카데미는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중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쪽,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의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연구 논문 작성이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제 이나고 아카데미, 뭐 웹비나 워크샵, 이나고 런 이나고 컨설턴트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논문을 작성하는지 혹은 연구 논문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 과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 뭐 윤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씩 이제 교육적인 그런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나고 아카데미, 오늘 같은 이나고 아카데미, 그리고 이나고 아카데미 중에 오늘처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웹비나도 있고요. 워크숍도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이나고 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트를 통해서 1대1 방식으로 이제 개인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하는 업무들은 뭐 영문 교정, 뭐 번역 작업,
연구 논문 작성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디오 애스트랙트 서머리, 뭐 메디컬 라이팅 서비스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리저치 섹션, 디스커스 섹션, 그다음 컨클루전 섹션을 각각 어떤 형태로 이제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저치 디스커션, 컨클루전에 대한 비교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사실 앞서 했던 강연에 보면 인트로덕션이나 애브스트랙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가설을 정하고 연구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들을 함께 어우러서 어떤 주제로 갈 것인지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그런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을 파악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 논문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먼저 확보를 할 것인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접근 방법과 접근한 실험을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합적으로 인트로덕션과 리저트 디스커션이 합쳐지면 이제 우리가 앱스트랙트를 작성하는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맨 마지막에 한다고 지난 강연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논문을 우리가 사실 연구 논문에 대해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하고 수집을 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연구 논문의 패턴 그리고 트렌드 지금 어떤 식으로 연구 논문이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트렌드도 식별을 하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연구 논문에 대해서 작성하기 전 먼저 연구 데이터를 확실하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한 뒤에 이제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 좀 더 손쉬운 연구 논문을 만들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관련돼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들 혹은 뭐 지도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중요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본인이 아무래도 연구 논문을 혹은 연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질문이나 아니면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피겨 1을 뭘 낼 것인가, 피겨 2를 뭘 낼 것인가. 그거는 피겨 1에서 키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 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실험들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혹은 이제 거꾸로 조금 브로드한 상태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데이터에서 조금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트렌드는 첫 번째 그냥 피규어원에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다 보여줍니다. 키 데이터를 그냥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에 나온 걸 파생으로 어떤 연구를 또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요즘 트렌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하는 어떤 분야에 따라 그 특징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결국 논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스트랙트라도 확실하게 좀 보면서 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세션에서는 이제 부제목도 필요하고요. 각각의 어떤 피규어 1, 2, 3, 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거를 정하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그 블락된 그런 리저트에 대해서 소제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제목 안에 그리고 리서치 섹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들어가는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연구 목적은 무엇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다음번에 또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를 맥락을 잡고 이제 논문 작성을 하시면 그다음에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설이 어떤 것이고 그 가설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서머를 가지고 그 다음 무엇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문헌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도 간간히 한두 문장 정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물론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뭐죠? 그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어,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 확보된 데이터,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오히려 또 흥미진진한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스토리텔링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 조금 딱딱한 얘기지만 건설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각각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기술 분석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보고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주관적인 개념이나 그렇지 않을까 혹은 어떤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 그대로 빼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계 분석도 역시 중요합니다.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확보된 데이터들, 뭐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3반복 3번을 실험에 거쳐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고 우리가 인비보 데이터나 아니면 휴먼 샘플을 얻었을 때는 보통 8개, 10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이런 것들에 어찌 보면 데이터가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값이 이제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리저트에 디스크립을 해주면은 좀 더 좋은 리저트 섹션이 되겠죠. 또한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결과와 그다음에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러니까 그 연구에 대한 그리고 실험에 대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실험들을 좀 더 부가적으로 좀 청구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리저트 섹션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같은 데이터라도 좀 더 말을 정말 확실하게 적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피겨 1에 나온, 뭐 예를 들어 피겨 1에 A, B, C, D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도를 다르게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원래 가장 논문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목표는 공공인, 원래 이 목표가 논문을 쓴다는 목표가 퍼블릭 액세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특히 뭐 대중에게 전달해도 좋지만 동종업계 혹은 뭐 비슷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좀 더 액티베이션 시킨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그렇게 함께 연구를 계속 해가면서 공공의학 발전이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목표가 가장 강하죠. 근데 실제 논문을 쓸 때 그런 최종적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뷰어를 통해서 리뷰어가 심사를 잘해서 논문이 결국 통과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정말 랜덤하게 걸릴 건데 그 랜덤하게 걸리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논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식상하게 하느냐, 아니면 좀 같은 데이터라도 조금 더 멋지게 하고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뭔가 좀 팬시하게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다면은 아무래도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리뷰를 해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눈이 더 가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좋은 코멘트가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어,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분포도를 가진지 어떤 형태를 가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연구 데이터를 좀 더 포함시켜서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프를 좀 멋지게 그린다든지 뭐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한 것들 바탕으로 이제 리저트 세션을 이제 작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인가 그 그러니까 박사 테마를 받기 전에 논문 작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뭐 교수님도 그렇고 뭐 동료들도 그렇고 다들 바쁘니까 어떤 조언을 구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제가 그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어, 그 실험을 하나 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데이터가 한 개든 그게 10개든 그 하나를 그때그때 바로 정리해봐. 정리할 때 이걸 왜 실험했는지 purpose를 적고 그에 대해서 키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각각 한 문장씩만 적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논문을 리서치 세션부터 쓰면 좀 더 편해지겠다. 왜냐면 리서치 세션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으면 디스커션은 자동적으로 그 리서치 세션 하나하나당 디스커션에 들어가면 되고요. 인트로덕션은 이 각각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피겨 1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피겨 1에 들어가는 게 10개다 그러면 각각 10문장이 되겠죠. 하지만 피겨 1이니까 펄퍼스는 일단 동일하게 한두 문장으로 기결이 될 것이고 발견한 부분은 아무래도 10개 다른 거지만 또 어떤 거는 두세 개 취합할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 발견한 키포인트가 뭔지는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한두 문장을 디스플레이 하면 되니까 오히려 리저트를 적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저트들을 적으면서 이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결국 이런 리저트를 적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과 섹션은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서 얻은 연구의 핵심 결과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해석이나 편견이 없이, 즉 주관적인 관점이 없이 핵심 결과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항상 제시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함이 돼야지 누구나 봐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세션에서는 이제 조사된 어떤 질문이나 가설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리서치 세션이 왜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 논문의 모든 세션 중 결과 섹션은 이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일한 섹션이고, 그리고 어쩌 보면 새로운 new finding 그리고 잠재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결과를 강조할 수 있는 섹션이 바로 이 섹션입니다. 디스커션하고는 좀 다르죠. 디스커션은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과들 전체적으로 걸 놓고 어떠한 그 기존의 컨셉이나 혹은 새로운 컨셉을 혹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세션은 반면 리서치 세션은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데이터까지 우리가 함께 어찌 보면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리서치 세션만의 매력인 거지요. 그리고 이 결과 세션에서는 저자가 여러 가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 전체에서 봤을 때는 결과 섹션에는 어쩌면 참신하거나 아니면은 쓸모없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쩌면 원고를 이제 리젝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섹션에서는 웬만하면 그 어쩌면 시작한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리서치 섹션에서 꼭 넣어야 되는 키 엘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함된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텍스트 형식 혹은 피규어 형태 혹은 테이블 형태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형태만 요즘에는 비디오도 이제 어떤 무비도 많이 넣고 뭐 요즘이 아니죠. 그 무비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고 무비 섹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는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서플리먼트나 이런 데이터로 보급되기 때문에 그 중에 무비에서도 키 포인트만 크롭을 해서 혹은 그것만 이제 이미지를 떠서 이제 보통 이제 리서치 섹션이 이제 넣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서는 데이터 해석,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는 토론 섹션에 들어가야 된다. 그 주관적 해석조차도 어찌 보면 디스커션 들어가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혹은 퀘스천 마크를 떠실 때만큼은 디스커션 섹션에, 리저트 섹션이 아닌 디스커션 섹션에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실 때, 디스크립션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고 정확한 어떤 디스크립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도 역시 좀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너무 모든 데이터를 한 필기에 보여주려 하지 말고 이제 한 피규어에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피규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냐? 나눠서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죠. 대주군의 데이터도 분명히 적절한 실험 데이터와 함께 분명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독자들이 혹은 리뷰어들이 이 데이터는 이제 이런 대조군과 함께 실험했기 때문에 이런 유효성의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리서치 섹션은 사실 인하고 이 강연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함께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뒤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예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니까 1대1 서비스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하고 아카데미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서치 섹션을 작성을 할 때는 사실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창을 거꾸로 넘겼네요. 리저 섹션을 이렇게 그렇게 작성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커먼 에러라고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데 리저 섹션에서 우리가 이제 흠이 범하는 어떤 실수라 해야 될까요? 그런 오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면 연구 중에서 생성된 대부분 raw 데이터, 그러니까 강화하지 않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보통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 데이터보다는 그거를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형태를 이렇게 조금 보여준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좋죠. 요즘에는 저널들이 사실 로 데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로 데이터를 이제 아무래도 쓰다 보면 원본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구윤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거의 한 7, 80% 저널. 제가 최근에 제 셀리포트의 그 논문을 이제 그죠? 그 서미션 할 때도 보니까 로우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그 링크를 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우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섹션에는 로우 데이터를 넣지 않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리저트 섹션에서는 이제 참조된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이제 보통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앞서 그 리서치 섹션에서 중요한 게 이제 연구의 목적. 근데 목적이 들어가지만 그 목적이 왜 목적이 이 논문을 쓰게 됐는지 혹은 이그 실험을 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적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좋죠. 그러니까 논문을 보시면 그 리서 섹션의 각 단락별로 보면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줍니다. 그 백을 설명할 때 레퍼런스를 꼭 달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빠뜨리는 분이 계세요. 그 빠뜨리면 이제 리뷰 입장에서는 그 백그라운드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어딘지, 아니면 당신이 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이론적 뒷받침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리뷰어 입장에서는 조금 리젝션 할 수 있는 사유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프나 그림, 텍스트 형식,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데이터의 중복 표시나 재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겨 1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피겨 1에서 한 부분이 키 데이터로 나왔는데 그것도 피겨 2에서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피겨 1 거를 그대로 2로 이렇게 보여줘서 이래서 난 또 다른 걸 주고 싶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중복으로 보여주는 형태. 근데 그게 어쩌면 독자들, 우리 논문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편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디스크리션의 논문 피겨 1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이미 실험했고, 그래서 이번 실험은 요렇게 이렇게 하다라고 오히려 해주면 논문 더 깔끔하고 좀 군더더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논문 데이터를 계속 재사용하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같은 거다. 그래서 중복 사용인 이유로 또 리뷰어들이 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고요. 통계 분석 결과가 없다. 이게 통계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논문 데이터들이 보통 뭐 저기 그 의학 저널이나 아니면 뭐 화학 저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저널들은 이제 어, 한 번에 실험을 해서 그 한 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 섹션에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에서 뭐 많게는 10번, 20번까지 한 데이터들을 항목을 모아서 그에 대한 경향성을 보고 그에 대한 패턴을 보고 그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나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데이터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통계 분석이 들어가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이제 함께 받아들이고 이제 함께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통계 분석이 없으면 데이터 값이 너무 좋아도 통계 분석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 아니 한 번을 실험했느냐? 몇 번을 실험했느냐? 여러 번 했는데 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냐 하면서 리뷰어들이 아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리서치 세션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저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 사이언티픽한 그런 저널을 이제 결과 작성을 할 때 데이터의 어떤 리포트와 해석을 함께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과 섹션에 어떤 주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오류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실제적으로 결과 섹션에서는 실험에서 파생된 데이터만 포함하지 그 이외의 데이터들,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혹은 뭐, 뭐랄까요, 기존에 퍼블리시된 데이터 중에 좋은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논문 데이터를 작성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저자가 결과의 의미를 추측하면서 데이터를 잘못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면 같은 데이터를 놓고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다양한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놓고 어쩌면 객관적으로 한두 문장으로 비교될 것이 이게 10문장, 100문장, 1000문장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객관적으로 보고 데이터가 나온 그 값만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값에 대해서만 디스크리션 하시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잠시만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 즉 결과가 우리가 세운 가설이랑 다르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이터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에 포함시켜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 가설에 있어서 데이터를 그에 맞춰서 실험을 했고 만약에 피겨 1에서 제대로 된 가설에 사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피겨 2에서는 다른 어떤 컨셉을 통해서 실험했는데 다른 게 나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랬을 때는 그 부분을 사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서플리먼트라도 넣어주는 게 좋죠. 이게 예전에는 그 예전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7, 8년 전만 해도 그런 네거티브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논문의 어떤 완성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네거티브 데이터를 같이 공개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 실험을 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 어찌 보면 내가 했던 연구, 그게 잘 나왔든 잘 못 나왔든 실수를 했건 어떤 건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거를 토대로 다른 실험을 또 다른 형태로 또 실험을 뒤에 전개를 했다라고 우리가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네거티브 리저트가 나왔다.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디스커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리저트도 함께 보여주면 그런 네거티브 리저트를 가졌던 다른 과학자들, 그런 과학자들도 그걸 보고, 맞아. 나도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그거는 어쩌면 그게 맞는 데이터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실험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거를 잘 정리해 놓고 이제 조금 킵을 해 놓으면 우리가 논문 쓰다 보면 그런 네거티브 리저트도 역시 좋은 논문의 하나의 소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실수한 것, 실패한 것도 역시 그게 쌓이면 그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고, 네거티브 리저트도 역시 함께 디스플레이 해주면서, 과학자들이 함께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네거티브 리저트의 하나의 또 나름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거티브 리저트가 나왔다 해도, 그거를 이제 연구실이나 아니면은, 동료들이나 충분히 디스커션 하시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논문에 또 넣게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거티브 리서치가 나왔는데 리뷰들이 또 객관적인 관점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해도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전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코멘트를 통해서 그게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 리서치도 역시 여러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춤거리지 마시고 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좋은 데이터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리서치 섹션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 될까요? 팁이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한 저는, 그러니까 뭐 아주 하이펙트한 거든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완성도나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혹은 실험의 어떤 양에 따라서 데이터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타겟전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타겟전이 조금 선정이 되면 그에 관련된 어떤 이미 발표된 논문들, 특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 주제와 조금 결합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 주제 중에서도 그 메소드랑 결과가 비슷한 논문들 혹은 유사한 논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들을 좀 보면서 타겟 저널의 어떤 독자의 관심사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겟 저널의 어떤 독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는 결국 논문을 쓴 사람들이 독자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을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이고 기존에 나온 논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 논문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퍼블리시 됐다는 거는 독자들이 그런 관점을 보고 그런 관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좀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타겟전을 정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그 타깃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리저트는 이제 부제목을 사용하는 게 독자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실제로 그 리저트 섹션에 들어가면서 그냥 한 전체 문단으로 작성해 버리면 어느 게 어느 데이터인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알기 어렵죠. 근데 각각의 소제목을 이용해서 그를 조금 더 분류를 해서 결과를 좀 더 간소화시킨다면 사람들이 또 보기에 편하니까 리뷰어들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제 퍼블리시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요. 연구 질문 그리고 목표에 관련된 모든 결과들 그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네거티브 리저트 혹은 예기치 않은 데이터들 그리고 조금 더 중립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거 뭐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면서 함께 리뷰들과 함께 디스커션 하는 것도 좋고 함께 여러 독자들과 함께 또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요. 한 가지 예로 이제 제가 미시간 대학교에 있었을 때 그 연구팀과 조금 경쟁하던 팀이 있었어요. 그 경쟁하는 팀에서 좀 유사한 논문을 좀 냈었어요. 근데 그 논문 낸 내용을 두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랑 반대 데이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쪽이라 이제 이메일 통해서 보통 저자의 이제 이메일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경쟁하는 곳이니까 좀 알죠. 연결해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 관점이 다른데, 그럼 우리 데이터가 다른 것이냐, 그쪽 데이터가 뭐 틀린 것이냐,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거티브 데이터 혹은 뉴트럴 데이터, 예기치 못한 데이터들도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논문에 한 군데 이렇게 투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데이터들이 나왔다 해도 망설이지 마시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내시고 또 그걸 토대로 또 논문에 포함시키시고 과감하게 요거는 좀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리뷰어라는 굉장히 큰 장벽을 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또 좀 지적인 깊이, 지식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본인에게 더 좋은 부분도 있고요. 리드 섹션의 키 엘리멘트 세 가지 텍스트, 테이블, 피규어 이 각각은 사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뭐죠? 그 연구 목표를 적고 그 소제목과 논문 목표 그리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정량적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만 이제 제시를 하고 뭐 주변 어떻게 보면 주변적인 뭐랄까요 또 파생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그걸 서포팅 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혹은 이제 텍스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변수들 그러니까 실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이제 제시할 수 있죠. 그 제시한 데이터를 통해서 값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고 그 각각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넣으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그걸 통해로 이제 어찌 보면 독자들에게 좀 더 데이터를 시각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게 테이블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런 테이블을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게 이제 피규어 형태 이게 되겠죠.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연구 결과를 이제 좀 그림으로 요약한 것이고 데이터 세트 간의 패턴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테이블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테이블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좀더 뭐랄까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상태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장 유용한 툴이고요. 상대적으로 아주 복잡한 양적인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구성하고 압축하는 방법. 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툴이죠. 또한 뭐라 해야 될까요? 복잡한 관계를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제가 포인트를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포인트 잊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복잡한 관계를 또 나타낼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값을 표시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그 피규어로 나타냈을 때는 좀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그림의 각각의 실제 값을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한다면 독자들이 혹은 리뷰어들이 훨씬 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를 표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총계 혹은 백분율과 같은 그런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데서도 텍스트와 일치한 내용들을 또 한 번 더 기술하면서 좀 더 독자들이 더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테이블화 시켜서 보여주면서 어떤 독터들은 이제 디스크리션보다 테이블로서 이해가 더 빠른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규어 그림이 더 이해가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디스플레이를 다르게 하면서 이제 독자들이 이제 어떤 거든 한 가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일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성공적인 매뉴스크립트 되고 성공적인 아티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표에 있어서는 먼저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타이틀을 좀 더 그 표에 대한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각각의 어떻게 보면 표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되죠? 머리글 잠깐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기본적인 수평 비교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L2 writer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후 관계를 표시해 주거나 아니면 원인, 뭐 수판 비교, 뭐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나열해 주는 그런 것이고, 각각의 어떤 그룹에 가지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그 개체수도 기술해 주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실제 데이터 값,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화 시키면 이제 뭐 그래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그래프는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그래프로 나타날 거지만 실제 데이터 값을 여기서 일단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는 이제 그 각각의 그 데이터 값이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그룹이나 아니면은 각각의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그룹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겠죠. 그 처리군과 뭐 대조군 뭐 그런 것들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위에 어떤 약어가 있다면 그 약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밑에다 보여주면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p-밸류 값도 여기에 좀 더 뭐죠, 정확한 p-밸류 값을 여기 공유하면서 이제 다 같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뭐죠,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계 분석도 여기 같이 넣어준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규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피규어는 사실 생각보다 간략한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작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워드의 표 기능으로 작성하는 게 이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파워포인트의 표 기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엑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워드에 있는 표 작성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작성을 한다면 이게 호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죠. 뭐 워드에 작성하는 게 뭐 바로 이제 뭐랄까 파워포인트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테이블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선명하고 완전하면 유익한 제목 만드는 것, 그게 좀 중요하고요. 표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읽기 쉬운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서 동일한 데이터가 번복이 됐는지,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행과 열의 간격이 충분한지도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내용이 카테고리와 얼마나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패턴이나 추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보여주기 편하고, 양적 변수 간의 복합적인 그런 관계도 표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방법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피규어를 넣는다든지 레전드에다가 그에 대한 어떤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중요하고요. 복잡한 개념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요. 경로 혹은 아까 패스웨이나 아니면 병리 생태학적인 메커니즘 설명 때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피규어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예시가 조금 좀 아쉽죠. 예, 어쨌든 그림 모든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고, 이제 색깔별로 딱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 이 그림에 대한 어떤 각각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위에 나와 있고, 이제 뭐 이건 이제 그래프인데 이제 왼쪽이랑 X축, Y축에 각각이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제가 리뷰를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데이터 이 부분이 설명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나지 않으면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뭐 폰트가 커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작성하다 보면 프레젠테이션 한 장이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래 돼도 각각의 따로따로 작성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한 개를 보여주더라도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주는 것, 이것 또한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피규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래프에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표시나 혹은 텍스트는 일단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게 되면 리뷰하는 사람 혹은 독자들은 혼란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좋은 논문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선과 그래프의 점은 어찌 보면 대비로,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넣어줘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인쇄상이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텍스트나 어떤 그런 심볼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림 스타일도 중요하고요. 그림이 인용된 위치에 가까운 기사 텍스트 내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모든 그림을 원고 끝에 그룹화 시켜서 이제 그 텍스트화 시킬 수 있죠. 그게 피규어 레전드고요. 이런 것들 피규어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리프로듀스, 어댑트.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혹은 데이터를 피규어화 시킨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신지, 어느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본인이 작성했다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 데이터라면 그런 허가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출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번 그 데이터가 재생산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여기 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작성하고 이제 피규어 레전드에 넣을 때는 이제 타이틀이 필요하고요. 이제 머티리얼 메소드에 나온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더 기술해주면 이제 독자들 이해하기 더 편하겠죠. 그리고, 어떤 실험에 어떤 타입의 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테크닉을 사용했는지도 간단하게 적어준다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하나 예제인데요. 이거는 피규어를 두고 이제 피규어 레전드를 이제 제목을 각 피규어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달고 메소드도 간략하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어떤 통계학적 분석도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도 보여주면 이게 데이터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리뷰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데이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데이터는 이제 아무래도 퀄리티는 그 실험에 따라서 사용한 뭐 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피규어랑 리서치 섹션에서 제 리서치 섹션이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굉장히 깁니다. 결국 리서치 섹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논문의 어떤 품격이나 어떤 퀄리티가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데이터를 확보하실 때 어떤 데이터 어떻게 디스플레이 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 내용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뭐 가깝게 했는데, 사실 뭐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퀘스천에 혹은 논문, 그러니까 각 리서치 섹션에 이제 부합하는 목적에 맞춰서 실험을 잘 진행해서 나온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디스플레이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디스커션 섹션입니다. 디스커션 섹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디스커션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실험한 데이터들, 그리고 나온 리저트 섹션에 기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되는가, 혹은 이거에 대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함께 검토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좀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구가 의미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왜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 세션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세션만의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인트로덕션에 제기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인트로덕션에 제기한 여러 가지 가설이나 질문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서 해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이제 리서치 섹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 질문,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이나 아니면 그 리서치 섹션에서 간간히 던진 그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결국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디스크레션을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연구들이 이제 트렌드를 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단순히 논문에 대해 어쩌면 토의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퓨처 디렉션까지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디스커션 섹션도 리서치 섹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섹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커션 섹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섹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연구 결과들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가설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제 리젝션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기술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과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나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연구의 전체적으로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이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클리니컬 리서치를 한다거나 메디컬 리서치를 할 때는 이제 어떤 특정 표본을 놓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피부 질환이 있는데, 피부 질환 중에 뭐라 해야 될까요? 파라시스 경화증이 발생하는데, 그 경화증 환자 중에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죠. 그럼 경증 환자만 모아서 데이터를 내주면 그게 중증 환자에 과연 접목이 될 것인지, 본인은, 그러니까 연구한 사람은 경증 환자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술하는 거죠. 이거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래서 난 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제 결과를 확보했지만, 이거는 중증 환자에는 분명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리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디스커션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포함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팅하는 데이터 혹은 반대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이 나온 것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도 좋죠. 기존에 나온 논문에 내 거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다. 근데 나는 이런 가설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논문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그 잘못되는 게 주관적인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내 데이터가 이래서 기존에 나온 논문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도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새로운, 그러니까 그 퓨처 디렉션을 또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또 여기서 어떤 이 섹션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섹션에서는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지체가 됐네요.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1시간 만에 해달라고 하니 저는 좀 머리가 아팠지만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토론 섹션에서 이제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는 이제 문헌 검토와 굉장히 일반적인 뭐랄까요, 일반적인 레퍼런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제 결과를 비교 혹은 대조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죠. 결과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결과에 대해서 디스커션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좋은 데이터만 디스커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말고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디스커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이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연구 제한 대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어찌 보면 리미테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테이션 아예 빼버리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논문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제대로 된 리미테이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결국 포함되는 것은 이제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런 결과가 이전 연구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리미테이션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퓨처 디렉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죠. 예상치 못한 결과도 역시 여기서 보여주면 얘기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디스커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논문의 결과 섹션에 제시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 한번 여기 새로운 또 다른 데이터들, 이 디스커션 섹션에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 섹션에 데이터에 대한 부당한 추측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는 결론을 낸다는 것도 역시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문헌 연구에 관련된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결과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하시고 비판적인 사고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디스커션에 대해서 퓨처 디렉션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찌 보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보면 새로운 어떤 컨셉이 퓨처 디렉션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책임적으로는 이제 공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결론에 또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디스커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어조를 유지를 하면서, 어, 능동 대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뭐 여기 좀 나와 있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과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어조를 유지를 하면서 내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디스커션하고 그에 대한 퓨처 디렉션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클루전 섹션은 어떤 저널에서는 컨클루전 섹션을 따로 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저널에서는 디스커션 섹션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 섹션은 조금 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적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도 마지막에 독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했고 이걸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연구 질문을 다시 뭐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연구들 다시 다시 또 한번 요약하지는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제 몇 문장으로 이제 요약하는 것. 즉, 애스트랙트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중에 좀 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내용이 이제 디스커션 세션에, 컨클루전 세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이 컨클루전 세션에서는 가설 또는 연구 질문, 연구, 뭐라 해야 될까요? 어, 보- 여러분들 연구가 기존 문헌에 어떤 기여한 바, 기존의 문헌에 나온 거와 그 다음 내 논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요 결과, 연구 범위, 리미테이션, 요것들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 각각을 이 5가지, 이 6가지를 한 문장씩만 보여주면 컨클루전이 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해야 될 부분은 뭐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데이터 분명히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리서치 캐스터는 여기서 또 보여준다. 그러면 왜 또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요 결과들 다시 한번 나열하는 거는 또 이제 독자들 하여금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결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결론 지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독자를 위해 좀 주장을 좀 어쩌면 요약할 필요도 있고요. 결과나 토론을 단순히 반복하지 마시고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한 문장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토론 세션에서 디스커션에서 이제 설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더, 향후 이제 퓨처 디렉션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 문장 넣어주면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리서치 세션은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고 통계 분석과 뭐 데이터, 뭐 표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는 거고, 디스커션 섹션은 이제 놀랍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모든 결과를 주요 결과를 나열을 하고 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통해서 어떤 리미테이션이나 퓨처 디렉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특히 차이점이 있겠죠. 디스커션과 컨클루전 같은 경우는 디스커션은 어쩌면 결과를 정리를 하고 이전 연구들과의 비교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이 각각의 결과에 대한 가치를 기술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컨클루전 같은 경우는 가설을 기술을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파인딩한 것들, 여러분들이 발견한 사항들, 제안 사항들, 연구적인 전체적인 중요성, 향후 연구 기술 이거를 한 문장씩 보여주면 컨클루전은 끝나게 됩니다. 디스커션과 조금 더 디스커션의 간략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리절트 섹션, 디스커션, 그 다음에 컨클루전 이것들을 이제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내용은 한 번 더 클슨 인터랙티브의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섹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잘 염두하시고 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